제가 새해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얘기를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민주노총 이제 그 가면을 벗어라. 제가 2015년도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토론할 때 썼던 자료 그대로이고요. 살짝 내용만 바꿨는데요.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아닌 귀족 공무원의 집합체이고 대변인이다. 이렇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2012년도에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2년 자료입니다. 제가 그 가맹조직 노조명칭 홈페이지를 그대로 보고 구분만 제가 해봤습니다. 건설산업연맹은 이거는 민간 조직이구나, 민간 근로자구나, 이렇게 민간이냐 공공이냐 요것만 제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처음에 공공운수노조, 노조 명칭이 공공운수노조라고 써 있어서 뭔가 하고 보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코레일이 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공공운수노조로 처음에 이름을 붙여서 공공기관이 거기에 이제 쭉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건 공공기관이죠. 공공운수 연맹이 또 있습니다. 운수노조죠. 버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민간으로 분류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일단 민간으로 지금 해놔봤고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의 버스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버스 기사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 그 김현미 장관이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준공영제 추진을 지금 밀어붙인다고 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 영역을 이렇게 되면 이제 참말로 여기는 공공으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교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쭉 숫자를 분리해서 공공과 민간을 받고요. 언론노조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따로 있고요. 전교조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표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민간은 공공운수연맹이 여기에 들어있지만 이 중에 서울은 버스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버스 기사들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노조 7만 5천, 공공기관 6만 5천, 전교조 이런데 이 공공기관 6만 5천은 제가 이 표를 철도공사부터 시작해서, 철도공사에는 노조 가입 인원이 18,300명이 민주노총을 상위 노조로 가입한 게 이제 제1노조죠. 한국노총에 가입한 사람도 957명이 있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제3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 공공기관을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표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가지고 그 공공기관 65,585명을 세봤고요. 맞춰봤고요. 정교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은행이죠. 은행은 민간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공공국책은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으로,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넣었고요.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 급식노조입니다. 그리고 언론노조, 대학 교수노조 해서 31만 명과 총 69만 명 중에서 공공 분야가 31만 명, 민간 분야가 37만 7천 명인데요. 이 중에 공공운수연맹 6만 8천 명 중에 서울 버스 기사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여기다 놨는데, 일로 옮긴다고 하면 반반입니다. 그렇죠? 반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 버스를 그 공영제화 시키면 이제 반이 넘는 거죠. 과반이 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민주노총은 반수 가까이 혹은 과반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보면. 따라서 2015년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이 이제 거기서 시위에서 죽었죠. 그 사건을 놓고 보면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금속노조가 마스크를 쓰고 쇠파이프를 듭니다. 왜냐하면 체증해서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얼굴 눈만 나오는 거죠. 본인들이 불법을 해야 돼. 버스를 막 쇠파이프로 두드리고 깨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금속노조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죠.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공공기관 공무원 노조는 제1선에 서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뒤에 나타나죠. 청중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실제 회비는 그들이 반을 내는 거죠. 그죠? 회비 납부율은 그들이 높습니다. 자, 맹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맹비는 가맹의 맹자, 그 노동조합을 한국노총 혹은 민주노총으로 상위로 가입을 했다라는 가맹비죠. 개인, 노조원 개인당 한국노총은 노조원 1인당 400원씩을 냅니다. 한 달에. 민주노총은 한 달에 1,000원씩을 냅니다. 공무원 노조는 한 달에 12,000원의 공무원 노조 회비를 냅니다. 12,000원 중에 1,000원이 민주노총 맹비로 가는 거죠. 제가 오늘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맹비 1,000원을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여러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죠. 공무원은 정치 참여를 못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치 참여를 못하는 공무원들이 맹비 1,000원씩 1년에 12,000원, 10년이면 12만 원, 20년간 민주노총 산하에 있었으면 그 돈을 민주노총이 가져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을 한 거죠. 따라서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자료 많이 있으니까 그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민주노총에 맹비를 내는 순간 위반했다라고 저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캠페인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그 결론의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 뭐 여기에 보면 한국철도공사의 민노총의 국민연금공단 3,900명, 국토정보공사 3,000, 가스공사 3,000, 그 다음에 이제 한국노총에 가입한 숫자 많은 사람은 한국전력공사가 14,000명, 중소기업은행이 9,600명, 농어촌공사 5,000명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지금 주로 대학병원들이 이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남동발전 뭐 이런 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 조직 현황을 보면 조직률에 있어서 2014년도 현재 가입 대상 공무원 숫자 대비 60%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그런데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을 보면 공무원을 포함해서 2013년 현재 10%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규조를 뺀 순수 민간 노조 조직률은 9.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노조에 가입을 하지 않고 9.1%니까 91%는 않고 공무원 정규조는 압도적으로 가입하고 따라서 전체 민주노총 구성원 숫자를 보더라도 과반이고 조직률을 보면 압도적이고 그래서 민주노총의 그 운영 원리는 결국 공무원이다.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원노조 조직률은 여기 보면 26%에서 뭐 14.5%로 줄어든 것 같지만 여기는 한국교총은 뺀 겁니다. 한국교총은 노조라고 노조 신고를 안 하고 교원단체 총연합으로 했기 때문에 뺀 건데요. 실제 한국교총도 성격은 노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노조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총까지 넣으면 약 그 교원은 약 한 35% 정도가 이제 그 노조 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다시 민간 노조 조직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9.1%입니다. 교원 노조 조직률은 그보다 높고 공무원은 훨씬 높고요. 노조가 있고 없고에 따른 월급 현황을 보면 노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사실은 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노조에 가입하면 월급을 더 받게 되나? 노조 있는 곳이 월급을 더 많이 받나?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차이는 뭐냐면 요겁니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 하나는 정규직을 없애자고 하는 민주노총 혹은 민주당 정규직을 줄이자고 하는 혹은 없애자고 하는 그런 주장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보다 더 빠른 거는 정규직을 없애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건 굉장히 과격한 주장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지금 세상은 과거처럼 한 번 직장 혹은 직업을 선택하면 평생 직장, 평생 직업으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인생 산모작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는 20살에 인생, 자기 개인 인생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20살 돼봐야 대학교 1학년이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어쩌고 하면 결혼하고 어쩌고 하면 30이란 말이, 제대로 돈 벌기 시작하는 거 30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인생 산모작이면 65세까지 일한다고 봤을 때 인생 산모작이면 10년에 한 번씩 직장이 바뀐다, 직업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 개념은 지금 아예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100% 정규직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누군가가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오히려 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훨씬 더 솔직한 주장이고 청년들을 위한 미래가 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요 얘기는 이따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민노총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버스 준공영제를 광역버스는 국가사무다, 각 국가사무로 전환을 하겠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국가사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교육은 국가사무다, 이런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에 관련된 거는 내국세 총액의 20%를 무조건 떼어서 전국 시도로 내려보내서 초중고 교육을 한다. 이게 이제 교육은 국가사무다. 이게 이제 법에 명시된 얘기인데, 광역버스가 국가사무다, 이제 이렇게 용어가 등장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준공영제로 시작하겠지만 부족한 월급은 다 국가가 메꿔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이게 이 촉발은 이제 주당 52시간제를 밀어붙이면서 버스 기사들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월급도 많거든요. 근데 52시간으로 이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을 늘려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버스 파업이 예고됐던 거고, 그거를 정부 돈으로 이제 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2010년도에 전북 전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 12월 8일부터 11년 4월 29일까지니까요. 12, 1, 2, 3, 4, 12, 1, 2, 3, 4 최장 5개월을 파업을 했습니다. 전주에서. 열흘만, 일주일만 파업해도 대중교통이 마비가 되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5개월을 파업을 했어요. 2010년도에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때 전주 버스 기사들이 시내버스 회사 사장을 상대로 1,000만 원의 통상임금 못 받은 거를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투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때인데, 한국노총에서 회사 사정을 고려해서 100만 원씩만 더 주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제 노조원들이 대거 이탈해서 민주노총으로, 이거 한국노총 이놈들 못 믿겠다 하고 이제 가는 과정이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거고, 통상임금 판결이 굉장히 부당한 판결이죠. 저는 그때 어떤 성명서를 제가 냈었냐면, 국민은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대차 노조에 피투하는 심정으로 분노한다. 제가 쓴 성명서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40조 원에 달하며 귀족 노조의 기득권 고착화로 인해서 추후 일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해외로 기업을 이전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비정규직마저 늘릴 형편도 아니면 도산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했었는데요. 통상임금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이 수당을 연장 보너스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급의 각종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받는 거였는데 이제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를 매달 그러니까 원래 상여금이라고 하는 거는 비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애따 상여금 주는 거예요. 이게 상여금 성격이 처음에 출발이 그건데 회사들이 이제 그렇게 주지 않고 매년 설날에 무조건 주고 매년 추석에 무조건 주고 매년 여름 휴가 때 무조건 주고 3개월마다 무조건 주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2개월마다 무조건 주니까 이거를 보너스를 준 이유는 기본급을 낮춰야 각종 연금이니 뭐니 뭐 이런 세금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회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기본급은 많이 안 올리고 보너스를 준 거죠. 그런데 그 총 받는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것들 거기에 몇 퍼센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나를 임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법원이 그 판결을 내려가지고 갑자기 기업들이 그간 안 줬던 임금을 더 주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저는 월급 100에서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통상임금을 통해서 한 달에 4, 5만 원 정도의 더 이득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정말 월급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4만 원 더 받자고 그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근데 그렇게 방망이를 두들기고 나니까 연봉 1억인 사람들, 귀족노조원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판결을 해보니까 20%의 연봉이 올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통상임금 판결이었고, 그래서 그 한국노총은 전주 시내버스가 늘 적자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적자거든요.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요구했다가는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합의하고 도장 찍고 100만 원 받은 거예요. 민주노총은 1,000만 원 받아야 되겠다 주장을 한 거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대거 민주노총으로 빠져나가면서 버스 파업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 내용을 제가 기록을 한 거고요. 2011년 3월 10일입니다. 버스 파업 딱 3개월째 90일째입니다. 보통 열을 하면 다 물러서고 사장도 물러서고 지방정부도 물러나고 합의해주고, 지금 정부는 파업도 들어가기 전에 합의 다 해주고 요금 올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열을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올려줍니다. 그때 제가 파업 첫날부터 제가 전주에서 전주시청 강당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파업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왜 파업을 하고 버스 운행을 안 합니까? 그래서 임금 명세서를 보여줍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버스 운행을 하는데 내가 받는 월급은 127만 원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매년 6억, 10억을 버스 회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저 버스 회사 사장이 보조금 횡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127만 원밖에 월급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그렇다면 문제 있죠. 그 자리에서 시청 교통과로 올라가 가지고 교통과장님 상담 좀 합시다. 저는 시민단체 사무국장 조영군입니다. 얘기를 하고 이런 버스 회사 기사들의 주장이 있는데 이건 제가 들어봐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친절하게 자료를 30분간 쭉 설명해 주는데, 전주 시내버스 당시 2010년 당시 평균 한 달 월급이 256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17만 원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거죠. 그래서 쭉 설명을 듣고, 아니 저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안 받는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따지러 가겠습니다 하고, 기사님들 다시 한번 오세요.
이 주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랬더니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다시 봅시다. 쫙 봤더니 초임자가 170 몇만 원을 받는데 조합비 떼고 주택공제금 떼고 뭐 떼고 실수령만 이제 127만 원 동그라미 해가지고 저를 보여준 거고, 저는 그 앞 과정을 못 본 거고, 전주 시민들한테 그렇게 선동을 하면서 버스회사 사장들이 공금횡령을 하고 있고 우리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 착취를 당한다. 이렇게 달라든 거예요. 많은 전주 시민들이 대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나중에 제가 대조해 보니까 다 거짓 날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사측하고 만나서 당신들이 월급을 주고 있는 현황을 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맞는지 한번 다시 보자 해가지고 파악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조하고 협상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시민단체를 동원을 하고 전주 버스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좀 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회 현수막 사라져 경찰 수사, 제가 붙여놓은 현수막을 공권력 투입하여 차고지에 묶인 버스 운행 재개하라, 공권력 투입 요청단체, 대한노인의 전주시 지회, 전주 버스 정상화 시민대책위원회 제가 만든 거죠. 자유주의 전북포럼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던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수막을 10장을 쫙 시청 광장에다 걸고 이제 압박을 가한 거죠. 당장 그 파업을 중지하라 이렇게. 그런데 하루 만에 이 현수막이 다 찢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누가 했는지 예측하시겠죠. 노조에서 지금까지 이런 현수막이 어디서 나타나, 감히 노조가 하는 일에, 감히 노조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민노총이 하는 일에 공권력을 투입해서 당장 버스 운행 재개하라 이런 현수막을 붙여, 여기다가 이 단체명뿐만이 아니라 풍남문 상인회 무슨 상인회 이런 걸 다 제가 조직을 해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막 붙여놔 버렸거든요. 제가 이거를 112에 신고를 해가지고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현수막 도난 신고. 그랬더니 사복경찰이 밤새 지키고 있다가 또 걸었죠. 그리고 그 칼로 찢는 사람을 잡았더니 노조원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4개월을 제가 그러니까 사측과 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저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현혹하는 거다. 전주시의 웬만한 임금자들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일방적으로 이제 4개월 만에 100기를 들은 거고요. 그 원인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제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월급 깎으라고, 당장 업무 복귀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됐던 기록이 있는데요. 지금 김현미 장관은 파업도 하기 전에 손 들어버린 꼴이죠. 2015년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직원 수가 1998년에 3만 7천 명에서 5만 3천 명, 2014년에 6만 4천 명으로 늘어나는 과정입니다. 평균 급여가 98년 IMF 위기 때 연 2,625만 원에서 2014년에 9,700만 원 연봉입니다. 연봉. 급여 총액이 98년도에 9,910억에서 6조 3천억 원에,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임금 구조가 되어 있고 거의 신의 직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건데요. 주간조선 2013년 10월 14일자에 그 지게차와 버스를 생산하는 근로자 국제인건비를 비교를 했는데요. 한국 직원이 미국보다 임금은 1.6배, 근무는 열흘 적다. 미국은 1인당 GDP가 한국의 216%이지만 생산직 근로자를 보면 미국 직원은 한국 직원 급여의 6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한 줄로 놓고 보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은 미국에 비해서 4배를 받는 거예요. 4배를.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동차 생산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수입 자동차가 싸다고 한국에는 세금이 많고 미국에는 세금이 없고 뭐 어쩌고 뭐 현대자동차 가격이 한국 고객들한테는 봉이고 미국한테는 싸게 팔고 오히려 세금 내고 가져오더라도 역수입 자동차가 싸다고 이런 풍문들 막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미국의 생산비가 한국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현대자동차가 국산에서 국내 소비자는 봉이고 외국 가서는 싸게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국내는 생산비가 비싸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표로 비교를 해보면 이거를 공개한 회사는 영한 모자인데 모자 만드는 회사가 자동차까지 만드는 거죠. 지게차 만드는 거죠. 대단히 성공한 기업인데 회사를 옮긴 겁니다. 한국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원 공장의 인건비가 달러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6만 달러 7천만 원. 독일이 한참 떨어지고 미국이 3분의 2밖에 안 되죠. 코스타리카, 브라질, 중국, 멕시코로 가면 훨씬 못 미칩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당연히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건비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망조가 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저는 경제 문제의 핵심은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유예요. 이건 정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정부 정부 정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고임금 일자리를 고수하는 한 우리 소비자가 봉이거나 그죠? 기업이 나가야 되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자, 여기는 보겠습니다. 상용버스 제조업의 울산 공장 인건비 뭐 이거는 창원하고 비슷한 가격이죠. 코스타리카,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파키스탄 인건비 상황을 비교해 보시면 생산 기지를 옮기지 않는 게 신기한 겁니다. 안 옮기면 기업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방금 얘기고요. 요거는 국내 총생산, 파란선은 국내 총생산이고 1998년 IMF 위기 때 한 번 꺾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용자 보수가 빨간 선이고요. 영업잉여, 기업의 영업잉여가 노란 선입니다. 이 국내 총생산을 빼고 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만 그래프로 살펴봤습니다. 피용자 보수가 훨씬 올라가고 영업잉여는 더디에 올라가서 꺾이고 안 올라갑니다.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기업들이 떠나는 이유. 광주형 일자리를 지금부터 5년 전인 윤장현 광주시장이 당선이 됐을 때 광주형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광주형 일자리가 타입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그거 아닙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기아 자동차가 광주에서 생산기지를 더 늘려주면 연봉 9,700만 원인 현대 기아 자동차 임금 그거 가지고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광주 윤장현 시장이 광주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서 연봉 4천만 원으로 묶어주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솔깃할 수 있잖아. 연봉 9,700 주는 거를 연봉 4천에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기업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노조 만들어 갖고 파업하면 다시 10년 후면 연봉 9,700 올라가니까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년간 못 하고 있는 거고 기업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노조가 아주 난립니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9,700을 받는 사람들이 4천만 원짜리 그 젊은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를 4년간 못하게 한 거다가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세상에 광주광역시가 출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2%, 그러니까 광주광역시가 21%, 현대자동차가 19%, 나머지는 이제 출자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중공영제 그 공공부문 일자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지금 이 정부와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지 민간 회사에 지분을 투자한다니 정부가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회사 망하면 지자체가 밀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광주형 일자리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현대기아차 9,700만 원, 요 KBS 1에서 그 보도한 자료입니다. 현대자동차 9,700만 원 연봉을 받아요. 1차 협력업체 4,800만 원, 2차 협력업체 2,800만 원, 사내하청 2,200만 원입니다. 임금이 4.5배 차이가 난다. 이 얘기는 일은 사실 같이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더 힘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본사는요, 조립 라인이 모듈화이 돼 있어가지고 컴퓨터와 로봇가 무거운 거를 들고 사람은 그 옆에서 이렇게 감시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는 사실 기계보다도 사람이 더 많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로 보면, 월급으로 보면 여기가 더 받아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훨씬 많이 받고 있죠. 이게 산업공상 아니고 뭡니까? 이게 새로운 신분제 아니고 뭡니까? 조선시대 양반 쌍놈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귀족 노조가 있어서. 이런 사회를 우리는 지난 30년간 아무 이상 없이 받아들이고 이들이 큰 소리 다치게 만들고,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노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교사, 공무원, 공공 분야가 뒷배경을 다 대주고. 왜 그럴까요? 이들 월급이라도 많이 올라야. 왜냐하면 일본의 그 공무원 연봉은 10인 이상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평균 연봉을 일본 공무원들이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인 이상을, 1000명 이상 기업체의 평균 연봉을 공무원이 받는 구조로 설계가 돼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많이 월급이 올라가면 공무원 연봉도 올라갑니다. 그 공생관계가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산업공상, 새로운 산업공상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귀족노조하고 공무원하고 교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민주노총을 만들어가지고 95%의 나머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절규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청년들하고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광주형 일자리와 똑같은 사례가 독일의 폭스바겐에서 있었습니다. 본사 직원 월급여가 2002년 당시 420만 원이었는데 아우토 5000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 모델을 만드는데 광주형 일자리처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리까지 다 나서서 결국은 대타협을 했고 20% 낮은 수준의 임금단체 협약을 했고 아우토 5000이 성공적으로, 투란이 성공적으로 론칭이 돼서 결국은 아우토 5000의 그 프로젝트에 폭스바겐 정규직으로 편입하는 그러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독일은 잘 해냈습니다.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가 출자를 해버린 거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다. 근데 언론들이 그걸 지금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됐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출자할 돈들이 아직 안 모이고 있어요. 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데다 출자 않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는 뭐 안 될 거 뻔한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노조는 역시 계속 반대하고 있고요. 그럼 됐다고 하고 발표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이게 광주형 일자리가 모델이 되면 나머지 대구형 일자리, 제주형 일자리 막 하면서 지자체가 이제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지요. 저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방제 개헌, 사회주의화 이런 게 사실은 속속들이 저 내부에서 이게 민인지 관인지 구분을 못하고 지금 민간 경쟁력이 무엇인지, 사유재산 제도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우월성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망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이 그림 한 장은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새로운 산업공상의 사회가 조선시대에도 제가 왕행차 때
백성들이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는 사진을 찾으려고 구글을 얼마나 뒤졌는지 잘 안 나와요. 영화를 보면 한 장씩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500년 전도 아니고 200년 전도 아니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절을 하냐. 이게 과연 누구냐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누구일까요? 이게 국회의원인가요? 장관인가요? 소비자 대표인가요? 국민인가요? 정규직 규정노조, 금속노조입니다. 여기도 금속노조입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정규직 금속노조. 임금단체협상, 임단협 할 때 니들 임금만 죽으라고 올리지 말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일은 우리가 더 많이 한다. 이 한 장의 사진이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닌가요?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그 얘기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얘기를 제가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교과서, 경제교과서에 전혀 없는 내용인데 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 반박해보라 제가 얘기하는 거죠.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 천만의 말씀. 경제교과서에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노동자가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당신 헛소리 하는 거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 그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또 무엇을 타협했나. 노사정 대타협이 있다고 대통령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다 불러가지고 만찬을 하는 사진이 떡하니 실린 겁니다. 대타협을 했어요. 그래서 막 문서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뭐 대타협 문서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이렇게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타협 내용 중에는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다고 대타협 내용 안에 들어있었어요. 사회적 대타협 안에 임금 피크제가 뭐냐? 공공기관 313개 30만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의 정년을 연장을 2년을 하고 임금 피크제 적용을 한다 그랬어요. 임금 피크제는 뭐냐면 60세까지 공공기관인데 62세까지 늘린다. 그러면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2년을 늘리면 55세에 임금 피크를 하고 55세부터 임금을 줄여서 줄인 놈을 가지고 2년을 더 고용을 한다. 그게 임금 피크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할 무렵에 임금이 높으니까 공공기관은 다 1억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임금 피크를 55세에서 하면 줄어드는 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도 고용할 수 있고 본인도 2년 더 연장할 수 있고 이게 임금 피크제 내용이 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EBS 이사를 하면서 공공기관 쭉 자료 조사해 봤더니 정년 연장 2년만 쏙 다 해버렸고요. 임금 피크는 60세부터 62세까지면 임금 피크를 55세에서 해가지고 62세로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60세까지는 그대로 임금이 가고 정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임금 피크를 한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러니 공공기관이 그대로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2년간 정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2년간 공공기관 안 뽑는 거죠.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된 거죠. 그게 청년들의 문제가 더 아우성으로 들고 일어난 게 2017년입니다. 그런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재벌 해체론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재벌 환수를 한번 처들이 재벌 환수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당신들 얘기대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한번 자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금은 이보다 더 많아 한 2조 원 정도 더 늘었어요. 서경배, 이재용, 정몽구 쫙 해가지고 16대 부자의 재산을 다 합해봤더니 70조 원입니다. 70조 원. 재벌들의 재산을 다 합해봤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예산을 2016년 예산을 봤더니 400조 원입니다. 보건복지 노동이 130조입니다. 130조. 재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축적한 재벌 재산 16대 재산을 다 합하면 70조. 1년 보건복지 노동 예산이 130조. 다시 볼까요? 왜 반복할까요? 재벌 재산을 환수하면 우리나라 보건복지 노동 반년 하면 없어져요.
그죠? 반년 하면 없어져. 그런데 그들이 매년 월급 주는 게 매년 세금 내는 게 얼만데,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비교를 아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사내요구부금 얘기는 놔두고요. 제가 또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2009년 6월 달에 전교조가 교사 시국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반도 대우나 미디어법, 반민주학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교원단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빈곤층 학생 얘기. 그러나 여기 집회 양심 뭐 이런 다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정치 참여를 한 거죠. 이렇게 전교조 교육희망 신문에다가 이름을 깨알같이 17,000명 이름을 수록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 이름은 다 비슷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했습니다. 89명 주동교사는 벌금 80만 원, 20만 원 뭐 급에 따라서 다르게 판결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시국선언은 17,000명이 하고 처벌은 왜 89명만 받았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17,000명은 어떻게 되고 이름 석자만 가지고 그들이 누군가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전주 중산초등학교 교장 발신인 조형곤 주소, 단위 학교별 교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 확인 및 고발 예정 통보,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용 증명으로 한 통당 당시에 4,560원, 지금도 뭐 그 돈인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교사 시국선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차하니 확인해 보시고 보내주십시오. 정주 중산초등학교의 선생님 이름 중에 이상문 선생님이 17,000명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 들어있는데 제가 볼 땐 동명이인 같습니다. 해당 없으면 교사 시국선을 안 했다든지 했다든지 해가지고 보내주십시오라고 보냈어요. 저는 교사 시국선언 같은 거 정치적 참여 못하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회신할 교장이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요. 엄청난 성과가 있었습니다. 601개 학교에 답장이 왔습니다. 여기 김훈진이라는 사람이 쫙 나오는데요. 이 김훈진은 40만 전국 교원 중에 이 이름이 특이한 이름이거든요. 40만 전국 교원 중에 제가 10만 명 명단까지 확보했습니다. 10만 명 명단까지. 그 중에 한 명 들어있어요. 김훈진이 실명이. 그러니까 그 확률로 치자면 김훈진은 40만 교원 중에 4명 내지 5명인 거죠. 그런데 17,000명 명단 중에는 이렇게 깔개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짜 명단을 막 쓴 겁니다. 시국선은 17,000명이 가짜 명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막 공격했던 거죠. 당신들은 말이지 조사로서 가짜 이름 17,000명 가짜 이름 내걸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 내용 증명 보내는 거를 서울 지역 대부분의 학교는 이계승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함께 했었고요. 수사 의뢰 1 이계승 교장 선생님, 수사 의뢰 2 이계승 교장 선생님, 수사 의뢰 3, 4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이렇게 많은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제가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답장이 쏟아집니다. 해당 없다, 해당 없다, 해당 없다, 해당 없다, 해당 없다. 전부 나는 안 했다는 거죠. 전부 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3,000명이 전교조가 탈퇴했습니다. 이때. 네. 여기는 성덕중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서명을 다 받아갖고 해당 없으면 해당 없으면 해당 없어 이렇게 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80만 원 벌금을 맞으면 승진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는 이름 석자 김숙자 선생님은 1,000명이 넘어요. 그럼 김숙자가 서명을 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어떤 김숙자인 줄 알아요? 어느 학교인 줄 알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름 석자만 17,000명을 덜러덩 올려놓고 압박을 가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2012년도에 제가 했던 일입니다.
2012년도에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2012년도에 정교조가 대선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정교조가 계기 수업을 통해서 선거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이런 후보는 이런 후보는 이런 선거에 참여를 꼭 하라. 전라도에서는 선거에 참여를 막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경상도에서는 아니 뭐 기권도 유권자의 권리야. 누가 유리하겠어요? 계기 수업의 내용들이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죠. 이걸 제가 다 이제 근데 종로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교조에서 당신을 학교 협박죄로 고발을 했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무슨 죄요? 학교 협박죄. 아, 그게 민법에 나와 있습니까? 상법에 나와 있습니까? 행정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경찰이 그건 안 나와 있대. 그럼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학교 협박죄라는 죄목 자체가 없는데 내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갑니다 하고 조사를 안 받았지 저는. 물론 우리 교장선생님은 가서 좀 받으신 것 같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 참고인으로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정교조를 무력화시키는데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이제 9시가 다 돼가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민주노총이 대한민국을 정말 망쳐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시장 경제 헌법 도입,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그때 깔아놓은 거고, 그러나 6.25 전쟁 터지고 전쟁 복구하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산업화를 들고 나오면서 20년 동안 쫙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대의 산업화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게 민주노총이다. 그런데 그것도 연봉 1억으로 금속노조가. 그런데 그 열매를 후손들한테 남겨놓고 자기도 1억을 먹으면서 후손들한테 자기 자식들이라도 금속노조가 1억씩 받아먹을 만큼 남겨놔야 되는데 안 남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필경 이 공무원 연금 받고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자기 부를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고 할 때 우리 자식들은 중국 관광객 발 마사지 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2030년에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렇게 고임금 착취를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계속 노조 편만 들어주고 있다. 버스 중공영제 광역버스 국가사무직으로 전환하는 거, 이거는 마치 교육은 국가사무이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교사들의 대우는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사들이 1위입니다. 1위. 선진국이라고 해도 OECD라 해도 교사들한테 정치적 참여 내지는 저항을 할 권리를 주는 거는 방학 때 월급도 안 주고 그들이 처우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모여서 투쟁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사 대우가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치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을 고쳐라.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문을 보냈어요. 최근에. 제가 부랴부랴 이거는 아니다. 큰일 났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일을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면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북 청송군 노동조합위원회 위원장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이 내용 증명, 요 똑같은 형식으로 당신의 월급에서 12,000원의 조합비를 내고 그 중에 민주노총의 조합비 맹비가 1,000원씩이 간다. 이 부분을 지속하는 한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우리는 당신 그들을 다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는 것이 저는 민주노총을 약화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거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사업 제안을 자유애국진영의 모든 단체들이 단체 이름을 걸고 도장 찍고 막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막 내용 증문을 보내고, 그래서 이 정부 안에서는 니들이 편할지 몰라도 이 정부 10년 가냐 20년 가냐 두고 보자. 당신들은 60대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맹비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청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적 문제들을 계속 이슈로 끌어내가지고 내년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정치적으로 뭐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